좁은 문, 앙드레지드 지음, 조정훈 옮김, 출판사 더 클래식, 녹음 클레어, 7장. 알리사가 정원에서 널 기다리고 있다. 4월의 마지막 날 퐁게즈 마르에서 온 나를 외삼촌이 아버지처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알리사가 먼저 나와 맞아주지 않는 것에 실망했다. 하지만 곧 서로 형식적인 인사들을 쏟아내지 않도록 만들어준 그녀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리사는 정원 안쪽에 있었다. 나는 매년 이맘때면 활짝 꽃을 피우는 라일락, 마가목, 금작화, 병꽃나무 등이 빽빽하게 덤불을 이루는 원형 교차로 쪽으로 향해 걸어갔다. 너무 멀리서부터 그녀를 알아보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우거진 가지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반대편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다가갔다. 나의 기쁨만큼이나 온화하고 눈부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알리사는 아마 내가 다른 길을 택해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 바로 뒤에 멈춰섰다. 마치 시간이 나의 발자국과 함께 멈춘 듯 했다. 행복마저도 앞질러 버려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감미로운 순간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했다. 나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다. 내가 한 걸음 다시 내딛자 비로소 그녀가 나를 알아봤다. 알리사는 놓고 있던 자수틀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향해 팔을 벌려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우리는 그렇게 얼마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팔을 내민 채로 그녀는 웃으면서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전체적으로 흰색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심각하리만큼 진지한 그녀의 얼굴 위로 다시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번졌다. 알리사,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방학이 열 이틀 정도 돼. 네가 싫다면 단 하루도 더 머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신호를 정하자. 내일은 퐁게즈 마르를 떠나야 해. 라고 말해주는 신호 말이야. 그러면 다음날 난 아무 불평 없이 떠날게. 어때? 좋지. 미리 준비한 말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술술 말이 나왔다. 알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녁 식사 때 네가 좋아하는 자수정 십자가 목걸이를 걸지 않으면 바로 그날인 거야. 알겠지? 그게 나의 마지막 저녁이 되겠구나. 하지만 눈물도 한숨도 없이 떠나야 해.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 저녁까지 전과 똑같이 행동하다가 미련 없이 떠날 거야. 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나? 하고 의심하다가 다음날 아침 나를 찾으면 난 이미 그곳에 없는 거지. 나도 다음날엔 더 이상 널 찾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내 입술로 가져갔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 운명의 저녁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미리 눈치채지 못하게 해줘. 너도 다가올 이별을 의식해선 안 돼. 이후엔 우리의 이 엄숙한 만남이 자칫 어색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했다. 제발 네 곁에 머물 며칠이 여느 때처럼 느껴지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 둘 모두 이 시간을 특별한 것으로 느끼지 말자는 거지.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이야기만 나누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말을 계속 이었다. 우리가 함께 몰두할 만한 일이 없을까? 우리는 예전부터 정원 손질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얼마 전 정원사가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바람에 2달 동안 방치하다시피 한 정원은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장미나무들은 제대로 손질되지 않았고 한창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죽은 나무들과 엉켜있기도 했다.
장미 넝쿨은 지지대가 없어 주저앉았고 멋대로 자란 가지들은 다른 것까지 시들게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나무들을 손보았고 우리가 보살핀 나무들은 단박에 알아볼 수 있게 달라졌다. 나무들은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 탓에 처음 4월 동안은 심각한 말을 전혀 내비치지 않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서로 아무 말 않고 있을 때도 침묵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익숙해져 갔다. 나는 그 어떤 장황한 말보다 이러한 익숙해짐에 더 큰 기대를 품고 있었다. 헤어져 있는 동안의 기억도 이미 지워져 버렸고, 내가 그녀에게 자주 느꼈던 불안감도, 그녀가 걱정했던 나의 정신적 긴장감도 차츰 희미해져 갔다. 알리사는 지난 가을의 서글픈 방문 때보다 더 앳돼 보였고, 내 눈에 그런 그녀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때까지 나는 한 번도 그녀에게 키스해 본 적이 없었다. 매일 저녁 나는 그녀의 블라우스 위로 금줄에 매단 조그만 자수정 십자가 목걸이가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안심한 내 마음에 다시 희망이라는 것이 솟아올랐다. 내가 희망이라고 했던가? 그렇다. 그것은 확신 같은 것이었고 알리사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제 자신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되었기에 더 이상 알리사도 의심하지 않았다. 어느새 우리의 대화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다. 기분 좋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우리의 마음도 꽃처럼 활짝 피어나던 날 아침 내가 말을 꺼냈다. 알리사, 이젠 줄리에트도 행복하고 하니 이제 우리도.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순간 그녀의 안색이 이상할 정도로 창백해져서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제롬! 알리사는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난 네 옆에 있는 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 하지만 우리가 행복만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럼 인간의 영혼이 행복 이상의 무엇을 더 바랄 수 있단 말이니? 내가 소리치듯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성스러움. 알리사가 너무 낮은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들었다기보다는 추측한 것에 가까웠다. 활짝 날개를 폈던 내 행복이 나를 버려둔 채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아니, 난 너 없이 거기에 이룰 수 없어. 나는 그녀의 무릎에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울며 소리쳤다. 나를 북받치게 만든 것은 슬픔이라기보단 사랑이었다. 너 없이는 못해. 너 없이는. 그날도 여느 날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알리사는 작은 자수정 목걸이를 목에 걸지 않고 나타났다. 나는 약속대로 다음날 동이 틀 무렵 그곳을 떠났다. 그렇게 떠나온 지 다음날 나는 셰익스피어의 시구가 적힌 다음과 같은 야릇한 편지를 받았다. 그 선율을 다시 한 번만, 쓰러지는 듯한 가락을 제비꽃 핀 강뚜기로 꽃향기를 빼앗아 싣고 오는, 아, 달콤한 남풍처럼 들려오는구나. 됐다, 이제 그만. 더 이상 그 선율은 이전처럼 달콤하지 않으니. 그래, 나도 모르게 아침 내내 널 찾았어. 제롬, 네가 떠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 우리의 약속을 지킨 네가 원망스러웠어.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지. 덤불들 뒤에서 네가 나타날 것만 같았어. 하지만 네가 떠난 건 현실이었어. 고마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몇몇 생각들을 사로잡혀 남은 하루를 꼬박 보냈어. 그러니까 너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를 속이는 게 되고 훗날 너로부터 내내 책망받게 될 거라는 야릇하면서도 구체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야. 네가 폰게지 마루에 머물던 처음 몇 시간은
너의 곁에 있음으로써 꽉 채워지는 듯한 충만감에 놀랐고 이내 불안해졌어. 그건 바로 네가 말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충만감이었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충만감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제롬, 네가 내 말을 오해하지는 않을까 두려워. 내 영혼이 갖는 가장 강렬한 느낌을 표현했을 뿐인데 네가 너무 정교한 논증을 들이댈까 봐 말이야. 오, 너무 어설픈 추론이지. 생각나? 충족되지 못한다면 행복이 될 수 없다. 라고 내게 말했었지. 그땐 뭐라고 대답할지 몰랐어. 하지만 제롬, 우린 그것만으론 충족되지 않아. 그것만으로 충족되어서도 안 돼. 즐거움으로 가득한 충만을 난 진실한 행복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지난 가을, 우리는 그 충만이 어떤 슬픔을 포장하고 있었는지 깨닫지 않았니? 진정한 행복. 신이 그것을 찾도록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린 다른 행복을 위해 태어났으니까. 예전 우리의 편지가 그 가을의 재회를 망쳐놓았듯이 어제 네가 내 곁에 있었다는 기억이 오늘 내가 쓰고 있는 편지의 환상을 빼앗아가. 너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느꼈던 그 황홀함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함께 있음으로써 우리는 사랑이 줄 수 있는 순수한 기쁨을 모두 고갈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나도 모르게 시비야의 오신호처럼 소리치고 있어. 됐다, 이제 그만. 더 이상 선율은 이전처럼 달콤하게 들리지 않아. 라고. 잘 있어, 제롬. 주에 대한 사랑은 여기서 시작되노니. 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고 있을까? 영원한 너의 알리사. 나는 미덕이라는 덫에 맞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영흥주의가 내 눈을 멀게 하고 나를 끌어당겼다. 왜냐하면 난 그것과 사랑을 분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리사의 편지는 나를 더욱 무모한 열정으로 몰아넣었다.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미덕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한 것이 알리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신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알리사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느 곳이라도 오르지 못할 길이 없었다.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우리 두 사람을 지탱해주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하지만 이 무슨 운명인가. 나는 그녀가 파놓은 교묘한 함정을 의심하지 않았고 정상에 오르는 순간 그녀가 내게서 달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나는 알리사에게 장문의 답장을 보냈다.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통찰력을 발휘했던 몇 구절이 기억난다. 너에 대한 사랑이 내가 가진 훌륭한 장점이라는 생각을 하곤 해. 나의 모든 미덕도 다 그 사랑에서 나오고 그 사랑이 스스로를 뛰어넘게 만들기에 네가 없다면 나는 본래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추락하고 말 거야.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파른 길도 내겐 언제나 가장 안락한 길로 보여. 그 다음 내가 어떤 말을 덧붙였는지 몰라도 그녀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제롬, 신성함은 선택이 아닌 의무야. 의무라는 단어에 밑줄이 3번이나 그어져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너라면 그 의무를 저버리진 못할 거야. 그것이 전부였다. 이것으로 우리의 편지 왕래는 끝났음을. 어떤 입에 발린 충고도, 어떤 완고한 의지도 어쩔 수 없음을 나는 깨달았다. 아니, 느꼈다. 그래도 나는 다시 애정을 담아 긴 편지를 썼다. 내가 3번의 편지를 보낸 뒤에야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 제롬에게 내가 편지를 쓰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그냥 편지가 쓰기 싫어졌을 뿐이야. 그럼에도 너의 편지는 항상 나를 기쁘게 해. 하지만 이렇게 네 정신을 빼놓게 하는 자신을 자책하게 돼. 곧 여름이 다가오네.
편지를 주고받는 건 잠시 중단하기로 하고 3월의 마지막 2주는 폰게즈마루로 와서 나와 함께 지내. 그렇게 할 거지? 그렇게 하겠다면 답장은 필요 없어. 아무 말 없으면 동의하는 걸로 받아들일 테니 답장하지 않길 바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번의 침묵은 그녀가 내게 부여한 마지막 시련 같았다. 몇 달 동안 공부에 몰두하고 몇 주 동안 여행을 다니다가 폰게즈마루로 갔을 때 이것은 조용한 확신으로 다가왔다. 나도 처음엔 잘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를 온통 비탄으로 몰아넣었던 그 상황을 생생히 묘사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당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어색하게 꾸민 그 외양 뒤에 여전히 뛰고 있던 사랑의 감정을 감지하지 못한 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연인을 원망했던 것이다. 아니, 그때에도 나는 알리사 당신을 비난하지 않았소. 더 이상 당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에 절망해서 울었을 뿐. 당신의 그 침묵의 전략과 잔인한 방법 속에서 그 사랑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된 지금, 당신이 나를 실망시킨 만큼 당신을 사랑해야 하는 건 아닌지. 경멸? 냉정함? 무엇도 극복하지 못할 건 없었고, 내가 맞서지 못할 것도 없었다. 때론 스스로가 자신의 비참한 감정을 만들어낸 건 아닌지 고민하고 의심했다. 이렇게 내 비참한 감정의 근원은 모호했고 이에 대해 알리사는 교활하게도 모르는 척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그리도 한탄했던 걸까? 그녀는 어느 때보다 상냥하게 나를 맞았다. 전에도 이토록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첫날에는 그녀의 태도에 거의 속아 넘어갈 뻔했다. 표정조차 제대로 지을 수 없도록 머리카락을 바짝 당겨 납작하게 묶은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얼굴 표정마저 무뚝뚝하게 만들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거친 옷감으로 지은 침울한 색에 어울리지 않는 웃옷이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망친 것에도 이런 것은 문제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다음날 스스로 고치거나 내 충고 한마디에 고쳐지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보다도 우리 사이에는 어색하기만 한 그녀의 친절과 상냥한 태도에 더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녀의 친절과 상냥함에서 감정 표현보다는 결심을, 감히 말하자면 애정이 아니라 예의를 보는 것 같아 두려웠던 것이다. 저녁 때 응접실로 들어서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서 사라진 걸 보고 나는 실망의 탄성을 내질렀다. 제롬, 피아노는 수리 중이야. 알리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말했잖니. 외삼촌이 엄한 목소리로 꾸짖듯 말했다. 지금까지도 괜찮았으니 제롬이 떠날 때까지는 고치지 않아도 되잖아. 네가 서두른 바람에 우리의 큰 기쁨이 날아가 버렸구나. 하지만 아빠, 알리사가 빨개진 얼굴을 감추느라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요즘 소리가 좋지 않아 제롬도 제대로 치지 못했을 거예요. 네가 칠 때 보니까 별로 나빠 보이지도 않던데. 삼촌이 대꾸했다. 그녀는 한동안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수그려 의자 덮개의 치수를 재는데 열중하는 듯 싶더니 갑자기 방을 나가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 외삼촌이 매일 저녁 드시는 탕약을 쟁반에 받쳐들고 돌아왔다. 다음 날도 그녀는 머리 모양을 바꾸지 않았고 웃옷도 갈아입지 않았다. 집 앞 벤치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전날 저녁에도 열중했던 바느질이라기보다는 넉마 깁기에 가까운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곁에 있는 벤치나 테이블 위에 스타킹과 해진 양말이 가득 든 커다란 바구니를 놓아두고 계속 일감을 꺼내 작업했다. 며칠이 지나자 양말은 수건이나 이불로 바뀌어 있었다.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녀의 입술은 표정을 잃은 듯했고 두 눈에선 광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알리사! 첫날 저녁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생동감을 잃어버린 그녀의 얼굴에 놀란 내가 소리쳤다.
얼마 전부터 계속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그녀는 내 시선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다. 왜 그러는데? 알리사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내 말을 듣고 있는가 해서. 네 생각이 완전히 딴 곳에 가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난 여기 있어. 바느질이 집중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서. 그럼 바느질하는 동안 내가 책을 읽어줄까? 잘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정성이 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 밥벌이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가난한 여인들도 많지. 하지만 네가 돈벌이를 위해 이런 일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자 그녀는 어떤 일도 이보다 재밌는 일은 없으며 오래전부터 다른 일은 해보지 않아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고 단언하는 듯 말했다.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점이 오히려 나를 더 서글프게 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나는 그냥 말한 건데 넌 왜 그렇게 슬퍼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마음속에 두었던 반박의 말들을 입 밖에 내보지도 못한 나는 더욱 답답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틀 후, 우리는 함께 장미꽃을 꺾었고 그녀는 그 꽃들을 자기 방까지 가져다 달라고 했다. 그에 들어, 아직까지 나는 그녀의 방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커다란 희망에 부풀었다. 나의 서글픔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이런 한마디는 내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었다. 설렘 없이는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그 방에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조화로운 평화 같은 것이 깃들어 있어서 과연 알리사답다는 느낌이 들었다. 창문에 걸린 푸른 커튼의 음영이며 침대 주변에 놓인 반짝이는 마호가니 가구들, 정돈되어 깔끔하고 차분한 방 전체의 느낌이 그녀다운 정결함과 사색적인 우아함을 전해주는 듯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나는 침대 옆에 걸려있던 이탈리아에서 내가 사다 준 마사치오의 커다란 그림 두 장이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그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려던 순간 내 눈길은 바로 다시 옆 그녀의 애서들이 꽂아두었던 선반에 머물렀다. 그 작은 책꽂이의 절반은 내가 준 책들이, 다른 절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들로 채워져 있곤 했는데 그 책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녀가 제발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신앙심에 관한 잡다한 책들만이 들어서 있었다. 문득 시선을 들어보니 알리사가 웃고 있었다. 그렇다. 그녀는 나를 살펴보고 웃고 있는 것이었다. 미안해. 네 얼굴 때문에 웃었어. 내 책꽂이를 보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져서. 나는 농담할 기분이 아니었다. 아니, 그냥 알리사, 요즘 이런 책들을 읽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라는 거야? 풍부한 양식에 길들여진 지성인이라면 저런 무미건조한 것들을 구역질 없이 맛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해할 수 없는데? 그녀가 계속 말했다. 저 책들은 정성을 다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말을 건네는 겸손한 영혼들의 이야기야. 나 역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 그들은 미사여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책을 읽는 동안 나 또한 그들이 세속의 것들을 헛되이 찬미하는 일 따윈 없을 거라는 걸 잘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책들만 읽겠다는 거야?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 몇 달 전부터 그랬으니까. 게다가 책 읽을 시간도 별로 없는걸.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네가 알려줘서 감탄한 한 위대한 작가의 책들을 다시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내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늘리려고 애쓰는 자와 같다고 느껴졌어. 너한테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게 한 그 위대한 작가가 누군데? 그 작가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아니야. 내가 그 작가의 책을 읽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야. 파스칼이야. 아마 내가 좋지 않은 부분을 읽었던 건지도 모르지. 나는 답답하다는 듯한 몸짓을 보였다.
알리사는 다 정리하지 못한 꽃들의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강의라도 하는데 명료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얘기했다. 순간 그녀는 나의 몸짓에 멈칫하는 듯 싶더니 다시 같은 톤의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 엄청난 과장과 노력들은 놀랍지만 증명된 건 거의 없어. 나는 이따금 파스칼의 비장한 어조가 믿음이 아닌 의심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완벽한 믿음이라면 그토록 많은 눈물이나 떨리는 음성이 묻어나올 수 없어. 그러한 눈물과 떨림이 파스칼의 음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의 말 속에서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알리사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지금 기억나는 대로 옮기고 있으며 후에 썼다고 해서 기교나 논리를 덧붙인 것은 없다. 만약 파스칼이 현세의 삶에서 자신의 쾌락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 삶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을 거야. 무엇보다 무겁다고? 그녀의 이상한 말에 어안이 벙벙해진 내가 물었다. 그가 모호하게 말하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 말이야. 그럼 넌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소리쳐 물었다. 아무렴 어때?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장사꾼 같은 의심에서 벗어나도록 차라리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 불확실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덕행에 힘쓰는 것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원래 타고난 고결함 때문이니까. 파스칼과 같은 고귀한 지성이 안식처로 남았던 것도 바로 그 비밀스러운 회의주의였지. 그건 회의주의가 아니라 얀센주의야.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주석, 얀센주의. 17, 18세기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종교운동. 생활 속에서의 신앙적 실천과 도덕적 엄격주의, 교회의 개혁 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지? 그녀가 자기 책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여기 있는 가련한 영혼들에게 얀센주의자냐, 정적주의자냐,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무엇이냐를 밝히라 하면 무척 당황할 거야. 주석, 정적주의자. 도덕이나 종교적 실천이 아닌 명상에 의한 신과의 합일에 의하여 영혼의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적 종파. 그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도, 불안도, 아름다움도 내세우지 않고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야. 그들은 자신을 훌륭하다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울 때만 스스로의 가치가 빛난다는 것을 알아. 알리사, 왜 넌 스스로의 날개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니? 내가 소리치듯 말했다. 그럼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 차분하고 자연스러워서 나의 이런 외침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이번에 파스칼을 마지막으로 읽고 건진 건 그러니까. 그래, 그게 대체 뭔데? 그녀가 말을 이어가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내가 물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성 누가복음 17장 33절. 그 위에는 아무것도. 그녀는 더욱 환한 미소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 이런 소박한 책들에 한동안 둘러싸여 있다가 위인들의 숭고함을 접하면 단숨에 얼마나 숨이 가쁜지 정말 신기한 일이야. 혼란에 빠진 나는 아무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던가. 만약 오늘 너와 함께 이 모든 설교집과 명상집을 읽어야 한다면 그녀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 네가 이 책들을 읽는 걸 보게 된다면 슬퍼질 것 같아. 난 네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위해 태어났다고 믿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두 사람의 삶을 구분짓는 것이 내 마음을 얼마나 찢어지게 할지 염두에 두지 않는 듯 했다.
내 머릿속은 불이 붙은 것 같았다. 난 그녀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리고 울고 싶었다. 혹시 내 눈물 앞에 그녀가 굴복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벽난로 위에 팔꿈치를 받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가만히 있었다. 알리사는 나의 괴로움을 살피지 못했는지 아니면 못 본 채 하는 건지 차분하게 꽃을 정리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때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이러다가 점심 준비도 못하겠네. 이제 그만 가봐.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마치 무슨 놀이라도 했듯이 이렇게 덧붙였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시 할 수 없었다. 알리사가 줄곧 나를 피해 다녔기 때문이다. 그녀가 굳이 나를 피했다기보다는 훨씬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우연히도 그녀에게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차례를 기다렸다. 하지만 내 차례는 반복되는 살림살이나 누군가 꼭 해야 하는 곳간일 감독 또는 농장 일꾼들의 방문, 그리고 그녀가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된 불쌍한 사람들의 방문 등에 밀려나곤 했다. 나에게는 그 나머지 시간,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밖에 돌아오지 않았고 언제나 일에 쫓기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날 외면한다고 느끼지 못한 것은 그녀가 자질구레한 일들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쫓아다니길 포기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걸 절감할 수 있었다. 알리사가 잠깐 내게 시간을 내주어도 어색한 대화 몇 마디뿐이었고 그나마 알리사는 장난스럽게 대꾸할 뿐이었다. 곁을 지나도 내겐 관심조차 주지 않았고 그저 슬쩍 미소만 지은 채 빨리 지나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보다 그녀가 더 멀게 느껴질 뿐이었다. 가끔 그녀의 미소 속에서 경멸 내지는 빈정거림의 인상마저 느꼈고 그런 식으로 내 열망을 피해가는데 재미가 들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곧장 모든 불평을 내 탓으로 돌리곤 했다. 스스로가 그녀를 비난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고 내가 그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내가 무슨 근거로 그녀를 비난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큰 기쁨을 누리라 기대했던 날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시간들이 달아나는 것을 망연자실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나의 고통은 더욱 커져갔다. 하지만 체류 날짜를 더 연장한다거나 시간의 흐름을 늦추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떠나기 이틀 전, 버려진 이회암 채굴장에 있는 벤치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준 알리사를 향해 참지 못하고 대체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토록 불행한 것이냐며 불평을 쏟아내고 말았다. 그날은 맑은 가을날 저녁이었다. 안개가 끼지 않아 지평선까지 트인 시야의 모든 사물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푸르스름한 윤곽을 띠고 나타난 마치 먼 옛날의 희미한 추억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제롬, 난들 어쩌겠어? 그녀가 즉시 대답했다. 넌 지금 유령과 사랑에 빠져 있는 걸. 아니야, 절대 유령이 아니라고 알리사. 상상이 지어낸 형상일 뿐인데도? 맙소사, 난 그런 인물을 만들어낸 적 없어. 그녀는 내 친구이고 난 그녀를 기억해, 알리사. 알리사,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너라고. 대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넌 무엇으로 변한 거니? 그녀는 얼마 동안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꽃잎만 천천히 뜯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롬, 왜 그냥 예전처럼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거야?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지금보다 더 너를 사랑한 적은 없으니까.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넌 이전의 나를 그리워하고 있잖아. 애써 미소를 띠며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난 내 사랑을 과거로 돌려놓을 수는 없어. 내 밑에서 땅이 갈라지는 느낌이었다. 난 아무거나 붙잡아야 했다. 사랑도 다른 것과 함께 흘러가 버리는 거야.
하지만 내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거야. 그것도 천천히 퇴색되겠지. 네가 여전히 사랑한다는 알리사도 이미 추억에서만 존재할 뿐이야. 네가 그녀를 사랑했던 추억만을 기억할 날이 올 거야. 넌 누군가가 널 대신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거나 내 사랑이 멈추게 될 거라는 듯 말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했던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아? 그래서 나를 괴롭히며 즐거움을 느끼는 거니? 난 그녀의 창백한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거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니라고. 알리사가 변한 것은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 거야. 내가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단 한마디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데 왜 그 말을 못하는 거야? 무슨 말?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그만해. 난 곧장 나도 그녀만큼 나이를 먹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나이 차이는 변함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냉정함을 되찾고 있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 그녀와의 말다툼으로 나는 더 이상 만회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이젠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나는 폰게즈마르를 떠났다. 그녀와 나 자신에 대한 원망과 내가 그때까지 미덕이라 불렀던 모든 것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 그리고 본래부터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슬픔을 가슴에 품은 채로 마지막 만남에서의 과장된 사랑 표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열정을 다 소진해버린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반감을 불러일으켰던 알리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애써서 항변할수록 너무 생생하고 의기양양하게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해갔다. 그래, 그녀의 말이 모두 옳았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건 유령이었어. 내가 사랑한 알리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래, 틀림없이 우리는 나이가 든 거야. 내 마음을 얼어붙게 했던 이 끔찍한 환멸은 그저 원래대로 돌아간 것일 뿐이야. 나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녀를 끌어올려 내가 아끼는 온갖 것으로 치장하여 우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나의 그러한 수고로움과 애씀으로 남은 것은 무엇이지? 나 자신을 놓은 순간 알리사는 원래의 자기 자리였던 보잘것없는 존재로 돌아왔고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돌아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 나 혼자 애쓰며 그녀를 끌어올렸던 자리에서 그녀와 재회하려던 엄청난 노력은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것이었던가. 우리가 조금만 덜 교만했었더라도 우리의 사랑이 이토록 힘들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상대가 없어진 뒤 사랑을 고집한 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그저 고집일 뿐 충실함은 아닌 것을. 대체 무엇에 충실했단 말인가? 기껏해야 잘못된 생각에 충실했던 것이리라. 이제 가장 현명한 처신은 나의 생각이 착각이었을 뿐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는 동안 아테네 학교에 추천을 받게 된 나는 곧바로 입학을 결정했다. 주석, 아테네 학교.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아테네에 세운 학교. 야망도 흥미도 없이 도망치는 듯 떠나야 했다는 생각만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7장 끝.